네, 요즘 히가시노게이고의 초기 작품집 살인 현장은 구름 위라는 책 속의 단편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코와 비코라는 두 여성 승무원 콤비가 특히 에이코가 탐정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서 비행기 안팎에서의 사고들을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죠. 오늘 얘기는요, 헛개비 승객이라는 제목인데요. 들어봐 주세요. 히가시노게이고 코믹 추리 소설 헛개비 승객. 일장 3월 15일 오전 8시 하네다 공항 내 신일본 항공 객실과 승무원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행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던 하야세 에이코, 즉 에이코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신일본 항공 객실과입니다. 시원스럽게 응대했지만 상대는 주저하는 듯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에이코는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여보세요? 이윽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울하고 알아듣기 힘든 음성이었다. 네, 신일본 항공 객실과입니다. 에이코는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커져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남자가 여전히 알아듣기 힘든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들으라고 했잖아.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알아듣겠어? 남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에이코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때마침 후지 마미코, 즉 비코가 승무원실로 들어오는 참이었다. 표정이 후련해 보이는 것이 화장실에 다녀온 모양이었다. 저 소리가 너무 멀리 들리는데요. 좀 더 큰 소리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 남자에게 말하면서 에이코는 비코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비코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듯 에이코와 똑같이 한쪽 눈을 찡긋하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똑똑히 들어.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커졌지만 웅얼거리는 듯한 느낌은 마찬가지였다. 손수건 따위를 송아기에 대고 말하는지도 몰랐다. 내가 어제 너희 비행기 손님을 죽였어. 여자 손님이야. 주차장에서 죽인 뒤에 차에 태워서 옮겼지. 어디로 옮겼냐 하면. 잠깐만요. 에이코는 비코를 손짓해 부르며 벽에 붙어있는 종이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1. 잘 들리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 등의 말로 시간을 끈다. 2.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손짓하며 이 종이를 가리킨다. 3. 그 신호를 감지한 사람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발신 번호 추적을 의뢰한 후 공항 경찰 등에 신고한다. 발신 번호 추적 의뢰 번호 땡땡땡 땡땡땡. 공항 경찰 CAB 경무과 운항과 각 부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그때야 안색이 확 변한 비코는 허둥대느라 엉덩이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 법석을 떨며 다른 전화기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발신 번호 추적을 의뢰했다. 뭐가 그렇게 소란스러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남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주차장에서 살해한 다음 차에 태워 항구로 갔어. 시신은 도쿄만 안에 가라앉았을 거야. 수화기를 쥔 에이코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다. 반대로 입안은 바싹바싹 말라왔다. 그래서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돈이지, 돈. 돈을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 비행기를 이용한 손님을 한 명 한 명 죽일 거야. 이 일이 매스컴에 알려지는 날에는 아무도 너희 비행기에 안 탈 테지. 하지만 저 혼자서는 돈을 보내드리기 어려운데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얼빠진 대답 같았지만 달리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일단은 통화를 오래 끄는 일만 생각하기로 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다시 연락할 거야. 조만간 도쿄만의 여자 시신이 떠오를 테니까 잘 지켜봐. 시신이 발견되는 시점에 다시 전화하겠어. 그때까지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물론 그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지. 그럼 이만. 그러고서 남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2장. 같은 날 오전 9시 정각, 하네다 공항 북쪽 주차장. 젊은 직원 하나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 이상이 없는지 순찰하고 있었다.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싼데도 며칠째 주차되어 있는 차가 몇 대 보였다. 그가 주차장 맨 구석 쪽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2대의 자동차 사이에 있는 주차 공간 한가운데쯤에 검은 상자처럼 보이는 물체가 놓여 있었다. 응? 저게 뭐지? 직원이 물체 곁으로 다가갔다. 직원은 그것이 핸드백이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다. 집어들고 살펴보니 비교적 새 것이었다. 핸드백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화장품과 자잘한 소지품 등이 들어있었다. 뭐야, 손님이 떨어뜨렸나? 칠칠치 못하게 이런 걸 떨어뜨려. 직원은 핸드백을 들고 요금소로 돌아갔다.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직원이 하품을 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그건? 나이든 직원이 핸드백을 가리키며 물었다. 손님이 떨어뜨렸나 봐요. 주차장 구석에 있던걸요? 뭐 내용물은 들어있어? 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요. 주인을 짐작할 만한 물건이 나오면 연락해줘. 그런데 거기까지 말한 나이든 직원의 눈이 핸드백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그는 핸드백 옆쪽을 가리키며 약간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그거 피 아냐? 네? 그의 눈길을 따라가 보니 정말 핸드백 옆쪽이 검붉게 물들어 있다. 젊은 직원이 으악 소리를 지르며 핸드백을 내팽개쳤다. 수사원들이 달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핸드백과 핸드백이 떨어져 있던 장소를 샅샅이 수색했다. 핸드백은 진한 밤색 트루사르디 제품입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내용물은 립스틱하고 컴팩트, 휴대용 티슈, 손수건, 휴대용 반지꼬리, 그리고 신일본 항공의 운항 시간표하고 사용한 탑승권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일과의 젊은 형사 야마모토가 선배 형사 와타나베에게 보고했다.
와타나베는 올해 꼭 40으로 머리에서 희끗희끗한 것이 자라기 시작한 참이다. 지갑은? 와타나베가 후배에게 물었다. 지갑은 없었습니다.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고요. 신원을 알 만한 건 들어있질 않네요. 아무래도 신일본 항공에 전화했었다는 그 남자하고 관계가 있겠죠. 도쿄만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는 아직 없었다. 탑승권은 며칠 거지? 3월 7일입니다. 삿포로발 도쿄행 108편이요. 정보가 그것뿐이야? 네, 지정석이었겠지만 좌석 번호 부분이 찢겨나가고 없었습니다. 왜 찢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다. 일단은 핸드백 주인을 찾는 일이 급선무였다. 와타나베와 야마모토 두 형사는 다시 신일본 항공 객실과 사무실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차 방문했던 것이다. 객실과 사무실로 들어선 와타나베는 엔도 과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3월 7일에 108편을 이용한 승객 명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보여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승객 전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기는 힘들 겁니다. 엔도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왜죠? 그 승객 명단은 항공권을 기초로 작성되거든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구매한 승객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우대권을 사용했다든가 구매한 항공권을 제3자한테 넘겼을 경우에는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엔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객실과 사무실을 나가자 그가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스터디룸에서 퉁퉁한 승무원이 얼굴을 내밀었다. 뭐가 좀 밝혀졌나요? 퉁퉁한 승무원, 즉 미코가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을 빛내며 물었다. 아니요, 아직. 대답하는 야마모토 형사의 말투가 왠지 시큰둥했다. 아까 참고인 조사를 할 때 형사들은 에이코의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미코가 옆에서 침을 튀기며 끼어들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피 묻은 핸드백이 발견됐다면서요. 듣고 계셨습니까? 역시 그 주차장에서 살인이 벌어진 걸까요? 글쎄요. 야마모토가 머리를 극적거렸다. 와타나베는 화장실에라도 가려는지 인상을 쓰며 방에서 나갔다. 살해된 사람이 3월 7일 108편 승객이라면서요. 살해됐는지 어떤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비행기편 탑승권이 핸드백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에요. 야마모토의 말투가 신중했다. 하지만 미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108편에 자기도 탔었다고 말했다. 그랬어요? 저뿐 아니라 에이코, 그러니까 하야세 씨도 탔어요. 대체 그때 손님 중에 누가 살해된 걸까요?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상한 점이라뇨? 그러니까 평소하고 다른 점 말입니다. 그러자 비코가 과장된 몸짓으로 팔짱을 끼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108편이라면 삿포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승객도 비교적 적었고 딱히 별일 없지 않았나? 그렇군요. 야마모토는 별 기대가 없었는지 미련 없이 대답했다. 있잖아요. 범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일본 항공 탑승객을 한 명 한 명 죽이겠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미코가 물었다. 글쎄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군요. 기업을 협박하는 경우라도 이런 유형은 처음 봐서 말이죠. 제정신으로 벌인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만약 정말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찾아내야죠. 야마모토가 그런 말을 하는 참에 엔도가 돌아왔다. 미코는 재빨리 스터디룸으로 쏙 들어갔다. 3장. 장난으로 보는 쪽이 우세하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에이코가 말했다. 그녀와 비코는 한 아파트를 빌려 같이 살고 있다. 그 전화 말이야? 그럼 주차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핸드백은 뭔데? 신문 기자까지 왔었잖아. 케이크를 우물거리며 말하는 비코의 얼굴에 장난으로 끝나면 재미없지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핸드백이 미스터리인 건 맞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협박했을 거라고 보니? 우리 회사 비행기에 탄 승객을 죽이겠다고 했던 말 말이야. 그야 뭐 물론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본인은 진심인지도 모르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잖아. 그리고 설령 터무니없는 협박이라고 해도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고. 주차장에서 피 묻은 핸드백이 발견된 일은 공개되었지만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었다. 사내에서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 발신번호 추적은 미코가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결국 실패했었다. 하지만 시신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바다에 던졌을 거야. 뭔가 무거운 걸 매달아가지고. 그래도 범인이 노리는 건 돈이니까 시신이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바라지 않겠어? 시신의 신원이 밝혀져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비행기 탑승객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자기의 협박도 힘을 얻을 거 아니야. 그거야 뭐 뭔가 사정이 있겠지. 바닥을 드러낸 케이크 접시를 포크로 박박 긁어대면서 미코가 말했다.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거나 누군가 어디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 말하는 게 그녀의 주특기다. 난 신일본 항공에 원한을 품은 사람 소행이라고 생각해. 에이코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4장. 이틀이 지났지만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듯했다. 이날 에이코가 오사카 왕복 비행을 마치고 승무원실로 돌아와 보니 안면이 있는 형사 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타나베와 야마모토였다. 그리고 그들 옆에 당연하다는 듯이 미코가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일에는 반드시 그녀가 있다. 이 일은 대체 언제 하는 걸까 하고 에이코는 문득 궁금해지곤 한다. 미코 외에 수석 승무원인 기타지마 가오리도 함께 있었다. 핸드백 주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요? 가오리가 미간을 찡그리며 에이코에게 말했다. 승객 명단은 전부 확인해 보셨어요? 에이코가 형사들에게 물었다. 연락할 수 있는 곳은 거의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대답했다. 신문 기사를 보고 그 비행기에 탔었다고 연락해 온 사람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10명 남짓인데 그중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3명뿐이에요. 그들 중에 핸드백 주인이 있을 거예요.
미코는 오늘따라 기운이 넘쳤다. 그리고 자신이 핸드백 주인이라고 나서는 일은 없겠죠. 살해당했으니까요. 와타나베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에이코를 향해 돌아앉았다. 그 두 분이 그 비행기에 타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실은 이걸 두 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와타나베가 꺼낸 물건은 바로 그 핸드백이었다. 혈흔이 끔찍했다. 이거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에이코는 얼핏 보고 고개를 저었다. 승객의 소지품을 전부 기억하는 건 무리죠. 게다가 날짜도 꽤 지났고. 저도 기억해내려고 애써봤지만 안 되더군요. 별다른 특징이 없는 핸드백이라서요. 기타지마 가오리도 두 손 들었다는 신용을 했다. 아, 그러고 보니 기타지마 선배도 그 비행기에 타셨군요. 에이코가 기억이 떠오른 듯이 말하더니 형사들을 향해 물었다. 그 비행기에 탔던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저도 기억해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핸드백 안을 좀 봐도 될까요? 미코가 살짝 치켜뜬 눈으로 와타나베를 보며 물었다. 핸드백은 기억이 없더라도요. 내용물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겠네요. 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형사가 심드렁한 얼굴로 대답했다. 미코는 신나는 일이라도 생긴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핸드백을 열었다. 내용물은 모두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다. 어머, 이거 완전 신상이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립스틱을 비닐봉지에서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아주 그렇게 멋대로 꺼내시면 곤란합니다. 야마모토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지문은 이미 채취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 후지 씨, 그만 좀 해요. 기타지마 가오리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코는 셀쭉한 표정으로 립스틱을 도로 봉지에 담았다. 그때 에이코의 머릿속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떠오를 듯 말 듯 하다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 후로는 수상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와타나베가 가오리와 에이코를 향해 물었다. 미코에게는 묻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네, 그 후로는 없었어요. 에이코가 대답했다. 도쿄만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와타나베가 입꼬리를 올리며 머리를 극적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삿포로 왕복편을 탔다가 돌아오는 108편에서였다. 잠깐만요. 에이코가 통로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회색 양복을 입은 회사원 분위기의 남자가 손을 살살 흔들고 있었다. 에이코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자 남자는 입가에 손을 대고 그 사건 있잖아요 하고 소곤거렸다. 네? 그 사건 말이에요. 왜 신문에 났었잖아요. 하네다 주차장에서 피 묻은 핸드백이 발견된 사건이요. 네. 에이코는 주위 손님들이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 그게 왜요? 라고 역시 소곤거리며 물었다. 핸드백 주인이 3월 7일에 108편을 탄 승객이라면서요. 실은 저도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세요?
에이코는 조금 놀라며 남자의 얼굴을 새삼 바라보았다. 제가 일관계로 이 108편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하필 그때 자리를 비워서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요? 그게요. 실은 제가 그 핸드백을 본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은 그날 108편에서 본 여자가 들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요? 에이코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위의 눈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필요하면 도쿄에 도착해서 경찰서에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이코는 곧바로 조종실로 가서 기장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기장이 하네다 공항에 연락하자 회사에서 잠시 후 객실과 사무실에 경찰을 대기시켰다는 연락이 왔다. 에이코가 회사원 남자에게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면 자신들과 함께 객실과로 가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자 남자는 기꺼이 승낙했다. 그날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니까 어디선가 그 여자가 나타나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통로 쪽 옆자리요. 특징이라면은 나이는 20대 중반쯤이었고 머리는 짧아서 어깨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파마를 하지 않은 검은 생머리였어요. 객실과 응접실에서 와타나베 야마모토 형사와 마주 앉아 남자가 설명했다. 에이코와 비코도 함께였다. 이름이 나리타라는 이 남자는 모 종합상사의 직원으로 31살의 독신이라고 했다. 출장이 잦아 한 달에도 몇 번씩 삿포로에 간다는 것이었다.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야마모토가 수첩에 메모할 자세를 취하면서 물었다. 하얀 투피스였을 겁니다. 키가 2분 정도 되나? 나리타가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에이코를 가리켰다. 두 형사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에이코는 여러 사람이 느닷없이 자신을 일제히 바라보자 얼굴을 붉혔고 그 모습을 보며 비코는 재미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얼굴도 기억하십니까? 와타나베가 묻자 나리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네,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얗고 동그란 얼굴에 눈꼬리가 길었어요. 얼굴은 동그랬지만 볼이 불룩 나온 건 아니고 적당한 편이었죠. 그때 야마모토가 미코 쪽을 힐끔 보았다. 그리고 이내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장은 짙은 편이 아니었고 예쁘게 생긴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미인이겠네요. 와타나베가 말했다. 예, 꽤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리타는 겸연쩍게 웃었다. 미인이기만 하면 들고 있던 핸드백까지 기억한 겁니까? 와타나베가 물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여자분이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화장을 고쳤거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핸드백도 같이 기억에 남은 겁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가 줄곧 그 여자를 관찰하고 있었나 보다고 에이코는 생각했다. 그 여자분과 얘기도 나눴습니까? 네, 두세 마디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요. 그 말투도 아주 예의 바르더군요. 사투리를 썼다든가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정확한 표준어였습니다. 와타나베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생각에 잠겼다.
나리타가 묘사한 여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지도 몰랐다. 에이코도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다. 미인, 예의 바른 말투, 키는 나만하고. 그런 여자가 다 썼나? 기억해내려 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흐른 후였다. 어쩌다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과 달리 승무원들은 거의 매일 새로운 승객을 만난다.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그 핸드백을 꺼내 나리타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 핸드백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것도 기억납니까? 와타나베가 핸드백 안에서 립스틱을 꺼내서 물었다. 그러자 나리타는 눈을 번뜩이며 맞아요. 이겁니다. 이 립스틱을 발랐어요. 라고 기세 좋게 단언했다. 5장. 그 후 이틀이 더 지났다. 업무를 마친 A코와 B코가 객실과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오는 야마모토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 왜 그러세요? 영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비코가 허물없이 말을 걸었지만 야마모토는 아, 네 하고 기운 없이 반응했을 뿐이었다. 응? 표정을 보니까 수사에 진척이 없나 보네요. 비코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하자 야마모토는 얄밉다는 표정으로 비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맞받아칠 기력은 없는 모양이었다. 대체 왜 그러세요? 이번에는 에이코가 물었다. 그게 말이죠. 아무래도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마모토는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난번에 뵌 후로 이리저리 조사한 결과 마침내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전원의 신원을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재 이 순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컨대 그 수상한 전화로 예고했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머, 그럼 잘 된 거잖아요. 에이코가 내심 안도하며 말했다. 자신이 그 수상한 전화를 받았던 만큼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근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핸드백 주인을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나리타 씨는 그 핸드백을 든 여자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같이 그런 백은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모든 여자 승객들이. 비슷한 걸 가졌다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건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야마모토는 눈썹을 팔자로 내려뜨리고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크게 한숨을 쉬었다. 와타나베 선배는 뒷일을 저한테 맡긴다면서 꽁무니를 빼버렸지. 아이고 참 난감합니다. 그럼 나리타 씨한테 그때 탑승했던 승객들 얼굴을 한번 봐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안 그래? 비코가 에이코에게 동의를 구했다. 얼토당토 않은 의견을 연발하는 비코지만 이 제안에는 에이코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물론 그 방법도 이미 썼습니다. 야마모토가 신물이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선 나리타 씨가 말한 조건에 부합할 만한 사람들 사진을 모아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그 문제의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범위를 좀 넓혀보면 어떻겠어요? 가령 연령대를 좀 더 폭넓게 잡는다든지요? 5살 여자아이부터 70살 할머니까지
그 비행기에 탔던 여자 승객 사진은 전부 보여줬어요. 근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남자들 사진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리타 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야 그랬겠죠. 에이코가 웃음을 참으면서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항공권을 산 사람하고 실제로 탑승한 사람이 다를 경우뿐인데요. 그거네. 미코가 또 얼빠진 소리를 했다. 실제로 비행기를 탄 여자가 핸드백 주인이야. 그 여자 어딘가에 감금돼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녀는 사건이 커지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는 미코를 무시하고 에이코가 말했다. 나리타 씨가 착각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비행기를 자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날 본 사람하고 혼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야마모토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 착각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여자 탑승객 사진이 정말 이것뿐이냐면서 오히려 절 의심하더라고요. 남은 사람은 승무원들밖에 없다고 했더니 승무원은 아니래요. 그럼 역시 항공권을 산 사람과 실제로 탑승한 사람이 달랐던 것일까 하고 에이코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항공권을 산 사람이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긴데 도대체 왜? 그 이상한 협박 전화만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그 핸드백도 단순한 분실물로 처리되고 말았겠죠? 물론 피가 묻어 있었으니까 좀 부자연스럽긴 했지만 말이에요. 혹은 아주 공들인 장난이라는 해석도 성립을 하는데요. 나리타 씨의 증언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처리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야마모토의 말에는 나리타의 증언을 오히려 걸림돌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헛개비 승객이라는 얘기네. 아파트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책을 읽으면서 미코가 말했다. 책이라고 해도 그녀가 즐겨 읽는 것은 소녀 취향의 만화나 여성 주간지뿐이다. 아무래도 이상해. 텔레비전 광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에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만일 장난이 아니라면 왜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거지? 핸드백 안에 신원을 짐작할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시신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러게. 미코가 소파 위에서 빙그르 몸을 뒤집었다. 아무래도 범인한테 뭔가 생각이 있는 거야. 응? 아주 깊은 생각이. 미코의 대답에 에이코는 쓴웃음을 지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만사를 쉽게 생각하는 능력에 관한 한 미코는 단연 권위자다. 자신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에이코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다. 바로 그때 화면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물건이 커다랗게 비쳤다. 그 핸드백에 들어있던 바로 그 립스틱이었다. 올봄 당신의 입술을 물들일 색채. 여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멍하니 보고 있던 에이코의 눈이 갑자기 화들짝 열렸다. 그래, 그 립스틱. 역시 이상했어. 에이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6장. 다음날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 나리타가 야마모토와 함께 객실과 사무실에 나타났다. 사뭇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에이코와 미코에게 야마모토가 물었다.
오셨습니까? 네. 에이코가 방긋 웃으면서 대답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곧장 그쪽으로 가죠. 야마모토가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뒤따르는 나리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입니까? 핸드백 주인이 나타났다는 말이?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요? 아니요. 나리타가 말을 얼버무렸다. 응접실에서는 젊은 여자가 혼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마모토와 나리타, 에이코와 비코가 차례로 응접실에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데라니시 메구미라고 합니다. 여자가 인사했다. 동그란 얼굴에 상당한 미인이다. 그 핸드백 주인이라고 하셨죠? 야마모토가 부드러운 말투로 묻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나리타가 그녀를 가리키면서 거짓말이야, 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이봐, 당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당신은 그 핸드백 주인이 아니잖아. 그의 느닷없는 행동에 데라니시 메구미는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야마모토가 나리타를 제지하고 나섰다. 진정하세요. 이분이 핸드백 주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죠? 그건 제가 본 여자하고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핸드백 주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는 그저 비슷한 핸드백을 들었던 것뿐일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주인이라고 나섰으니까 이쪽을 믿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리타는 일단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뭔가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래요. 당신이 정말 핸드백 주인이라면 왜 피가 묻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자 데라니시 메구미가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리타는 눈을 부릅떴다. 3월 14일 밤에 차를 가지러 주차장에 갔어요. 그런데 차 뒤에서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서 제 팔을 잡더군요. 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손바닥으로 제 입을 막은 뒤에 귀에 대고 말했어요. 당신 3월 7일에 108편을 탔지? 그때부터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이렇게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남자 손가락을 막 깨물었죠. 그리고 남자의 힘이 풀린 틈을 타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남자가 핸드백 끈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는 바람에 핸드백은 포기하고 그대로 차에 올라탄 뒤 도망친 거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 이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백에 묻은 피는 그때 범인이 흘린 그 피일 거예요. 데라니시 메구미가 막힘없이 설명했다. 야마모토는 납득이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리타는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데라니시 메구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차는 소리! 나리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거짓말을 잘도 안... 나리타 씨. 옆에서 야마모토가 달래듯이 그를 불렀다. 그녀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황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대답할 말이 궁했는지 나리타는 입을 다물었다. 귓볼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귀중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마모토가 말을 이었다. 데라니시 씨의 말씀대로라면 범인도 그 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그리고 범인의 피가 핸드백에 묻어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범인은 거의 밝혀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하나 조사해보면 곧 드러날 겁니다.
마침 탑승객 명단도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나리타가 다급하게 야마모토의 말을 자르고 다시 데라니시 메구미를 바라보았다. 이봐, 사실대로 말하지 그래. 복면을 쓴 남자한테 습격당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지? 그러자 메구미는 태어난 얼굴로 아니요 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두 사실이에요. 당신? 나리타가 울상을 지었을 때 야마모토가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 그럼 경찰병원으로 가서 나리타 씨의 혈액부터 검사하도록 하죠. 혈액 검사를 하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금방 판명이 날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혈액 검사를 꺼릴 만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면 경찰병원으로 가시죠. 야마모토가 나리타의 팔을 잡더니 자 어서요 하고 끌어당겼다. B코도 덩달아서 자자 했고 A코도 어서요 하고 장단을 맞췄다. 마지막에는 데라니시 메구미까지 동조해서 자 어서요를 외쳤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의 압박에 더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나리타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반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제가 꾸민 짓입니다. 7장. 수고했어. 이제 가도 돼. 에이코의 말에 데라니시 메구미는 고개를 꾸벅하고 나리타 쪽을 흘끗 본 다음 응접실을 나갔다. 그녀는 신일본항공 승무원. 그러니까 우리 후배예요. 나리타 씨를 추궁하려고 연기를 부탁했죠. 비코가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다. 마치 자신이 짜낸 아이디어라도 되는 듯한 태도다. 역시 들통이 났군요. 어째 뭐가 좀 잘못 돌아간다 했더니만. 나리타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단념했으면 이쯤에서 자백하지 그래. 야마모토의 최근에 나리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듬더듬 얘기를 시작했다. 3월 7일에 그 비행기를 탔던 건 사실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때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가 제 옆자리에 앉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고상하고 이지적이고 여성스럽고 완전히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너무 흥분해서 이름하고 연락처를 묻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죠. 그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야마모토가 그런 여자라면 자신도 만나보고 싶다는 듯이 물었다. 멋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은 헤어진 다음에 더 강해졌어요.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궁리를 했죠. 그런 거였군 하고 에이코는 생각했다. 나리타가 뭘 노린 건지 얼추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일단 신일본 항공에 승객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원이 가르쳐 주질 않더군요. 깍쟁이처럼 말이에요. 깍쟁이라서가 아니라 규칙이에요. 비코가 비코답지 않게 말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죠. 승객을 모두 만나볼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그런 끝에 나온 게 이번 계획이었습니다. 요컨대 피 묻은 핸드백을 주차장에 던져놓고 사람을 죽였다고 객실과 사무실로 전화를 했단 말이죠. 에이코가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피 묻은 핸드백만으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 다음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핸드백 주인을 봤다고 증언하고 나선 거죠.
그러면 경찰이 저를 탑승객들하고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일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역시 제 착각이었다 이렇게 둘러대서 경찰을 따돌린 다음에 은밀히 그녀한테 연락할 계획이었어요. 99% 확실한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여자만 만나질 못했군요. 비코가 재밌다는 듯이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나리타가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시시껄렁한 계획을 잘도 생각해냈군. 야마모토가 비꼬듯이 말했다. 제게는 시시껄렁한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 거짓말을 눈치챈 겁니까? 나리타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에이코가 립스틱이에요 하고 말을 했다. 립스틱이요? 네. 핸드백하고 그 핸드백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당연히 나리타 씨가 준비한 거겠죠? 그래요. 제가 직접 사서 제 피를 묻혀놨죠. 콤팩트랑 립스틱도 조금 쓰던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요. 예, 그거 정말 정교하지 않았나요? 그게 그렇질 않았어요. 그 립스틱은 지난 3월에 새로 출시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채 일주일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많이 달아서 없어졌더라고요. 그건 결국 일부러 쓰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 립스틱을 사용한 사람이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립스틱뿐 아니라 핸드백도 콤팩트도 주인 따위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주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저라는 말씀이군요. 나리타는 낙담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에이, 하필이면 그 립스틱이 새로 출시된 제품이었다니. 그래서 회사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연극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나리타 씨가 낭패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야마모토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쓰잘머리 없는 일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한 만큼 이제 속이 후련할 것이다. 그는 그럼 가시죠 하고 나리타를 일으켜 세웠다. 나리타는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엉덩이를 들면서 또 물었다. 근데 그 여자 손님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당신이 헛개비라도 본 거겠지. 야마모토가 농담처럼 말했다. 응접실을 나선 야마모토와 나리타를 따라 에이코와 비코가 객실과 사무실 앞까지 왔을 때 수석 승무원 기타지마 가오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비코를 보자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고서 총총히 사라졌다. 기타지마 선배는 정말 잔소리가 심하다니까. 셀쭉해진 비코가 투덜거리며 객실과로 들어가려는데 에이코가 그녀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더니 손가락으로 나리타 쪽을 가리켰다. 나리타가 기타지마 가오리가 사라진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설마 비코가 중얼거리자 에이코는 그 설마가 역시였나 봐 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나리타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그녀들을 돌아보았다. 왜 저 사람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분명히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게 말이죠. 그날은 가오리 선배가 손님으로 탑승했거든요. 고향인 삿포로에 다니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승무원도 업무 이외의 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분 사진은
보여주질 않았습니까? 나리타가 이번에는 야마모토를 물고 늘어졌다. 야마모토는 쓴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저분이 핸드백 주인이 아니라는 건 수사 시작 단계에서 이미 알았으니까요. 그렇군요. 나리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지만 잠시 후 숨을 크게 들이쉬며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좋아. 그럼 일단 목적은 달성한 셈이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날 테야. 어머나, 그런데 어쩌죠? 이미 늦었어요. 비코가 심술궂은 표정으로 나리타를 바라보았다. 선배는요, 결혼 소식을 알리러 고향에 갔던 거거든요. 이번 가을에 결혼해요, 저 선배. 뭐라고요? 그런 잔인한 일을... 안타깝네요. 게다가 당신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야마모토가 나리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죗값을 치르는 게 우선이지. 네, 저는 그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낭독하면서. 예전에 오박산의 사람들 즐겨 봤었거든요. 그 뒤는 기억이 없고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에이코, 비코 설정도 재미있고요. 가끔은 이제 아무튼 그 여성 외모 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이 작품이 쓰여졌던 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절이었으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노는 잠시 가라앉히시고요. 아무튼 뭐 이런 청년이 다 있나요? 시트콤이니까 가능한 거죠. 분명히 코믹 추리 작품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댓글, 하이프 그런 것들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보기 누르셔가지고 즐겨가시는 쇼핑몰 들어가셔서 그 제품을 구입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 쇼핑몰에 안잡이 채널에서의 링크를 타고 들어만 가주시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든 안잡이에게 수수료가 돌아옵니다. 제작비에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잡이 채널은 여러분이 보아주시는 그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입 그리고 이런 쇼핑몰 수입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감사하게 제작비 따로 보내주시거나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또 슈퍼땡스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께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일부러 따로 하지 않으셔도 특별한 걸 하지 않으셔도 보아주시고 또 쇼핑 여기서 해주시고 하면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잡이가 제일 좋아하는 2월이 왔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2월과 11월을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 가장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느낌, 잠들어가는 느낌. 두 느낌이 다 좋습니다, 저는. 이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요. 눈과 함께 찾아오는 봄 기운 만끽하시는 그런 나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녹음분을 방송으로 들으실 때는 이미 2월 중순은 됐을 것 같긴 하지만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